요율을 바꿔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석을 많이 하셨네. 자, 페이지 158페이지죠. 158페이지 우리가 저번 주에 중간에 있는 핵심 판례까지 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반사회적이냐 해가지고 두 가지 유형을 봤죠. 첫째,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두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인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판례 가지고 첫째,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 두 번째, 조건이 뭐죠? 반사회적인 경우. 그다음 세 번째로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는 경우. 네 번째로 뭐죠?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자, 여기다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더 추가해야 되는데, 큰 가로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셋째.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 제한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바로 반사회적이어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문제 지문이 아주 잘 나오는데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가족 중에서 만약에 미혼인 커플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뭘 따져보셔야 되냐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바로 뭐가 되냐면 반사회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지만 한 달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이것도 뭐예요? 반사회적입니다. 한 달 동안. 일주일간 결혼 안 하겠다. 이것도 뭐예요? 반사회적이에요. 왜냐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고요. 법으로도 제한을 못해요. 만약에 법으로 제한하게 되면 그 법은 위헌이고요. 만약에 계약으로 법률행위로 제한했다면 그것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예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자분들은 많이 아시던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혼하면 남자는 다음날 재혼할 수 있거든요. 여자는 5개월 동안 재혼을 못해요. 그게 민법에 규정이 있었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가사 시간에 배우셨죠? 아니신가요? 아무튼 여자분들은 그거를 학교에서 배워요. 왜? 근데 그게 이혼을 하면 여자분들은 왜 5개월 동안 재혼을 금지시켰냐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헷갈릴까 봐요. 그죠? 경계선 부근에서 아이를 임신했으면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가 뭐예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의 재혼할 수 있는 기간을 뭐예요? 제한하고 있었어요. 우리 민법이. 근데 지금 그거 없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요. 삭제가 됐어요. 삭제된 이유는 남녀 평등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법이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는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법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든다면 그 법은 뭐가 돼요? 위헌인 거죠. 위헌이니까 뭐죠? 없어졌고 또 계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 없고 계약으로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반사회적에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부죠. 아주 잘 나옵니다.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이것도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되냐면 반사회적이에요. 왜냐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절대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보장을 해줘야 될 자유인 거죠. 제가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TV 막 보다 보니까 사랑과 전쟁인가 사랑과 전쟁이 아니라 사랑과 전쟁인가 보네. 재방송을 하더라고. 재방송을 하더라고. 케이블 TV에서. 근데 보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놈 대단하더라고요. 의사인데 이제 두 집 살림을 해요. 두 집 살림. 와이프도 있고 애인도 있고 애인하고 그래가지고 살림을 두 군데를 찾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여자를 사귀게 됐어요. 새 집 살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컨드가 두 번째 여자가 이제 질투가 나가지고 막 싸우다가 이제 첫 번째 여자한테 가가지고 고백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네 남편의 세컨드인데 이 인간이 지금 세 번째 여자를 만들어놨다.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제 작당을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남자를 이제 궁리하는 거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의사인데 첫 번째 와이프 처갓집에서 병원을 만들어 준 거예요. 병원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혼해버리면 그 재산이 뭐죠? 그 인간한테 최소한 반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를 봐가지고 각서를 받아요. 뭐냐면 이혼하게 된다면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뭐 병원이나 이런 걸 다 처에게 주겠다. 이런 식의 각서를 받아요. 아주 좀 막 냉이 돼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신고 아저씨 앞에 가잖아요. 그죠? 신고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각서를 보여주니까 신고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이런 계약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죠. 다시 말하면 이혼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처에게 귀속시킨다라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남자의 무슨 자유가 제한돼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죠. 이혼 못하잖아요. 그래도 그것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그 각서는 뭐예요? 무효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신고가 얘기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절대적으로 보장될 자유고요. 따라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 그것도 뭐예요? 반사적에서 무효가 돼요. 예? 무효라는 말이 마음대로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이? 이런 거 볼까요?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에 나온 건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첫 번째 단서는 뭐냐면 우리가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분하지 마라. 처분을 금지하는 제한을 경고가 있고, 또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면서 혹시라도 이혼하면 요거 반환해야 돼라는 단서를 걸었어요. 위에 거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처분하지 못한다. 반사회적이에요, 아니에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유효죠. 왜냐하면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은 이혼하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이것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뭐가 아닌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죠. 근데 밑에 거는 무효예요. 왜냐하면 이혼하면 돌려준다는 말은 결국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되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이게 시험에 아까 한 번씩 나왔는데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른 게 나오겠지만 항상 뭐가 나오면요? 부부가 나오면 요 문구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이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이거 이혼 못하겠다. 이혼할 때 고민되겠는데 이러면 뭐가 돼요? 반사회적인 거고요. 뭐 이런 약정이 있더라도 이혼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겠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아니라 뭐가 돼요? 유효가 됨을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가장 중요한 논점이죠. 네 번째,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뭐 하지 않냐?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청문회나 이런 거 보면은 김기춘 그 양반 참 말 많잖아요, 그죠? 김기춘 그 양반은 원래 검사 출신이시고 또 검찰총장 하셨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하셨고 국회의원도 굉장히 오래 하셨죠. 오래 하시고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근데 막 보면은 진짜 답답하죠. 그다음에 또 누가 또 문제죠? 우병우인가요? 우병우는 아예 뭐 해버렸어요? 잠적해버렸죠. 근데 이런 거 뉴스 가만 듣다 보면은 김기춘이나 우병우를 뭐 뚜렷이 처벌할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법을 빠져나갈 구멍을 아는 거죠. 우병우가 그 친구도 그 양반도 뭐죠? 검사 출신의 그죠? 민정수석도 하고 민정수석 장관급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뭐 법을 엄청 잘 알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국무총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더라? 그 황 누구죠? 황교안. 그 양반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국무총리 그 양반이 법무부 장관일 당시에 국무총리로 지명이 되고 국무총리 됐잖아요, 그죠? 그분도 대단한 게 뭐죠? 김기춘 그 양반 못지않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왜요?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하다가 검사장이 되고 검사장에서 뭐예요? 법무부 장관이 되고 법무부 장관에서 뭐예요? 국무총리가 됐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는 그 양반이 그 국무총리로 지명되는 날 밀렸던 세금을 다 납부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무부 장관일 동안에 세금을 안 냈어요. 뭐 증여세, 뭐 상속세, 뭐 하나도 안 냈어요. 뭐 취득세, 등록세도 안 냈더라고요, 그 양반. 안 내고 있다가 국무총리가 지명되는 날 청문회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루에 싹 정리하고 그랬던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금도 안 내고 막 그런 식으로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깔랑깔랑 내냐면 이게 우리 그러니까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거거든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고 판단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하자냐면 반사적이지 않아요. 이게 법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형사적으로도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제가 범죄자예요. 범죄자인데 다른 사람이 증인이 나가지고 거짓말하면요 위증죄로 처벌받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제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위증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청문회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춘 그 양반이 남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하면 그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형사소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위증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고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법의 기본 테두리입니다. 그래서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은근히 나쁜 짓을 하면서도 실제로 뭐죠?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뭐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는 걸 인간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 배우게 될 때 의사표시 효력 문제 배울 건데 지금 뭐냐면 이제 그 청문회 출석 통지 송달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양반 지금 없잖아요. 없으니까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있는데 안 받으면 있는데 만약 가져왔어요, 그죠? 가져왔는데 나 안 받겠다. 그러면 그건 받은 거예요. 있는데 수령 거절하는 것은 뭐예요? 도달된 것이 받는 것으로 간주가 되죠. 그러니까는 그것이 지금 송달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야 돼. 그러니까는 처갓집 식구와 온 가족을 데리고 다 뭐 한 거예요? 잠적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잠적해 버리면은 법적으로 그 사람은 뭘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뻔히 그런 것들이 서류가 올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 잠적하는데 그거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서로 그것이 남들이 봤을 때 나쁜 짓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민법이나 법의 뭐예요? 공통된 태도예요. 이상해? 한 가지 더 해볼까요? 도주죄 있죠? 깜빵에 갇혔다가 도망가면 도주죄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도주죄 처벌할까요, 안 할까요? 처벌? 신창원 도주죄잖아요. 처벌해야 안 해? 합니다. 하는데 강하게 처벌해, 약하게 처벌해? 아주 약하게 처벌해, 도주죄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법치 후진국이라서 그래요. 독일이나 유럽의 대부분 국가와 미국은 도주죄는 뭐예요? 무죄예요. 네, 무죄. 처벌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취지입니다. 깜빵에 갇혀 있는 사람이 도망가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뭐예요?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다 서로 그 사람이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도망갔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누구에게 더 잘못이 큰 거예요? 국가에게 더 잘못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교도소 문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아, 나는 재수니까 나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놈은 또라이라는 거예요. 도망갈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도망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뭐 인간이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주죄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벌할 수 없다는 거고, 그 사람에게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준 뭐가요? 국가가 오히려 잘못한 거라는 것이 선진국의 태도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약간 법치 후진국이기 때문에 도주죄를 처벌하긴 해요. 그렇지만 대단히 뭐예요? 미약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그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서로 그것이 뭐라 하더라도요,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면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도 않고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세금 회피예요. 세금이 부과됐는데 내는 게 행복하고 부과받은 것이 기쁜 사람은 뭐예요? 또라이인 거예요. 인간이면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내기 싫은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국무총리, 그 양반 뭐예요? 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내고 있다가 청문회 나가면 뭐예요? 쪽팔릴 것 같으니까 정리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서로 세금 회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고요. 아주 쉬운 문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 답이에요. 올해도 요기에 비슷한 게 답이었어요. 그죠? 세금 회피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채무회피죠.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형제끼리 돈거래하지 마라. 친구끼리 가까울수록 뭐예요? 돈거래하지 마라. 최근에 추가된 또 교훈이 뭐예요? 절대로 뭐 하지 말아요? 보증 쓰지 마라. 이게 다 뭐예요? 안 갚는다는 거죠. 안 갚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간도 쓸개도 다 줄 것처럼 알랑방긋 끼다가 실제로 돈 갚기로 한 날 되면 뭐죠? 갚기 싫은 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뭐 하려고 하는 행위요? 돈을 안 갚으려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자금을 모으고 범죄 자금을 모으는 것은 당연히 뭐죠? 범죄 행위로서 반사회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비자금, 범죄 자금이 모아져 있는데 그것을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 숨기는 행위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다고 보냐면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분이 누구죠? 전두환 씨다, 그죠? 10몇만 원밖에 없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게 뭐예요? 정상이다, 그죠? 다시 말하면 수천억의 비자금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놓는 것은 뭐예요? 이상한 것이고, 인간이면 당연히 뭐 하려고요?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아마 이번에 최순실 씨 사태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 요 최순실 씨나 그 일가족의 재산을 이제 뭐 하려고 시도하겠어요? 환수하려고 시도하겠죠, 그죠? 그럼 이때 이거를 내 재산이 지금 150억이니까 가져가셔 내놓는 사람은 뭐예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재산을 뭐 하려고요? 숨기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따라서 그러한 행위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고, 아마 이 최순실 씨가 한 내년 봄쯤 되면 대충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뭐 하겠어요? 사회적으로 중심이 되면 시험 문제 띄고 또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투기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투기행위도. 우리가 투기라는 것은 결국 이익 추구행위거든요. 그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 사면서 그 부동산 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미친놈은 없는 거예요. 다 어느 정도 뭐예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 오를 거라 사고 샀는데 많이 올랐으면 이게 뭐예요? 투기인 거거든요. 솔직히 투기와 투자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구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투기라는 것 자체가 나쁜 짓으로 평가될지 모르지만 뭐 하진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의 반응이니까. 이렇게 다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사회 질서 위반에 유용해서
쭉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저번 주부터 한 요 부분에 뭐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래서 반사회적이구나. 요래서 반사회적이구나. 요래서 반사하지 않구나. 뭐죠? 느낌을 받으시면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너무 뭐죠? 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160페이지 기본 예제가 두 문제가 있죠. 2015년도 작년에는 요 반사회적인 것에서 두 문제나 나왔고요. 올해는 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좀 이따 풀어볼 거고. 161페이지 다뤄갈게요. 그죠? 161페이지 보면 반사회적 법률의 효과가 나옵니다. 효과 무효입니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이지만 이행하기 전이라면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 뭘 지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행을 했을 때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도박 빚,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이 5천만 원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갚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박은 뭐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도박빚은 뭐 할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5천만 원을 갚았어요. 갚고 나서 나중에 도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랬을 때 갑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님, 제가 갚을 필요가 없는 도박빚을 갚았습니다. 이거를 되찾아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만약에 법원이 을은 갑에게 5천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이 갑은 맨날 뭐만 하고 다니면 도박만 하고 다니겠죠. 왜요? 갚기 전이면 갚을 필요가 없고 갚았다면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것을 뭐 한다고요? 되찾아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행 전이면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요. 이행한 것은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 준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갑의 입장에서는 도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도박빚을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갚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갚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합니까? 돌려받지 못한다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이행한 것은 뭐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돌려받지 못한다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두 당사자 중에서 불법 없는 당사자는 나쁜 짓 안 한 사람은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요 밑에 거는 좀 이따가 예를 설명드릴 거고요. 위에 거부터 예를 설명드릴게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온 예인데 이런 제가 잘 나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여자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벤트적이죠. 프로포즈 해가지고 막 꽃 막 풍선 달고 막 하트 모양 뭐 양초 켜놓고 막 해놓고서는 반지를 딱 주면서 뭐라냐면 내 첩이 되죠 그랬어요. 그러면 반응이 뭐예요? 이런 미친놈 나와야죠. 그죠? 그죠? 근데 이게 미친놈 소리가 잘 안 나올 수가 있다. 그죠? 내 첩이 돼주면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빌라를 줄게. 요딴 소리 하면 미친놈 소리가 잘 어떻게 해요? 안 나올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초타인가나 해가지고 우리 갑의 첩이 돼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물론 뭐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을도 갑에게 첩대줄 필요가 없고요. 갑도 을에게 뭐 해줄 필요 없어요? 등기해줄 필요가 없어요. 무효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등기를 해줬다면 을은 갑은 을로부터 돌려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요구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을 한 후에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해요. 그러면 요 빌라는 갑의 것이란 얘기, 을의 것이란 얘기? 네, 을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기속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행하기 전인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므로 그 빌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을에게 기속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잘 내죠. 그 다음에 4번 동기불법은 저번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무효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이중매매가 나옵니다. 이중매매도 아주 시험 문제 잘 냅니다. 그 청문회 보면은 항상 사람들이 좀 나오면 다 좀 이상해지지 않아요, 그죠? 저는 그 삼성그룹 그 부회장인가 그죠? 이재룡 안타깝더라고. 참 그 저런 사람이 삼성그룹을 운영할 수 있을까, 경영할 수 있을까? 그래도 들고 그래서 그룹은 해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오너 비용이라고 그러네. 오너 리스크, 그죠? 오너가 좀 뜰뜰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업이 잘 안 된다, 그죠? 삼성도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중매매는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은 매매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할까요? 2억 할까요? 2억.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줬어요. 대금을 다 줬는데 갑자기 땅값이 예를 들어서 2억에서 5억으로 뭐 했냐면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늦게 팔았으면 얼마 받았을 땅이에요? 5억 받았을 땅이니까, 그죠? 만약에 갑이 그냥 계약금만 받은 상태면 뒤에서 하겠지만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매매 대금을 뭐 해버렸어요?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도 못하고요. 또 을은 땡 잡았죠. 그래서 사자마자 몇 배가 돼서 2배 반이 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자꾸 뭐 해달라고요? 등기해달라고 그러고 갑은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뭐예요? 등기 못 해주고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얼마예요? 5억에. 5억에 팔아먹고 갑이 병에게 등기해줬다면 똑같은 물건을 2번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냐면 이중매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실제로 예외보다 원칙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갑과 을 간의 2억 매매 계약 물론 유효하고요. 갑과 병 간의 5억 매매 계약도 물론 뭐죠?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매매 계약도 두 번째 매매 계약도 모두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문제는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 문제. 만약에 을이 먼저 등기했다면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병이 먼저 등기했다면 병이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병이 5억 원을 지급하길래 갑이 병에게 등기를 했다면 병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둘 중에 선등기자. 먼저 등기한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여기서는 병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병은 소유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을은 더 이상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을 수 없죠. 이게 뭐예요? 채무불이행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이 뭐예요? 채무불이행이니까. 갑이 고의로 병한테 팔아먹어서 이전 등기 못 해주는 거 명백히 뭐예요? 채무불이행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건 계약부에서 자세히 볼 건데,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면요, 첫 번째 원상회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지급한 2억 원을 원상회복 차원에서 돌려받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해제에 있어서 원상회복은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붙여야 돼요. 5%예요. 그래서 2억 플러스 알파 연 5% 이율을 비춰서 돌려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죠. 위법행위면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죠. 따라서 원상회복과 별도로 또 무엇도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여기서 손해는 무슨 이익배상이냐면 이행이익배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행했으면 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행이익이고요. 그게 손해이익인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등기해줬으면 을은 얼마 벌 수 있었죠? 3억을 벌 수 있었죠. 따라서 3억은 손해배상조로 받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갑이 병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5억 원 다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을한테 다 줘야 돼요. 2억에 대해서 뭐까지 붙여서요? 이자까지 붙여서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갑은 깜빵 갑니다. 배임죄로 뭘 받게 되냐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효하다는 의미는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말은 이행을 해야 되고 못하면 책임이라도 져야 되는 게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책임을 지냐면 등기한 사람한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다하고요. 등기를 못 해준 사람한테는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임죄까지 들먹거린 이유는 뭐냐면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이중매매는 유효하다는 거를 해도 된다고 받아들이셔서 실제로 했다가 깜빵 가시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중매매가 유효하다는 말은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책임진다고요? 등기한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등기를 안 한 사람한테는 무엇을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뭐하다는 뜻이에요? 유효하다는 의미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이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언제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냐면요, 제2매수인 두 번째 산 사람이고, 여기서 누굴 말하죠? 병을 말합니다. 제2매수인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한 경우에, 자, 우리 판례는 두 번째 산 사람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면 이제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 가담해야 돼요. 그래서 이중매매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제2매수인이 병이죠. 모르고 샀든 또는 알고 샀든 뭐하다는 얘기죠? 유효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뭘 해야 돼요? 적극 가담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따라서 만약에 병이 이러한 갑의 배신행위에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면요, 이제
갑과 병 간의 5억짜리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첫째, 이제는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갑에게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적진 않을 건데, 그럼 이때 갑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거라 주장하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한 등기는 뭐가 되는 거죠?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그죠? 유의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주의하실 것은 그 대신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군요? 을. 제일 매수인은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갑을 어떻게 해서요?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병이 이걸 기하로 해가지고 정한테 팔아먹었다면 이때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지 못하냐면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제3자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뭐죠? 이중매매 전부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좌측에 기본 예제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기본 예제입니다. 1번. 갑이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을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 의로 매매계를 해지한 경우에 을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건 우리가 뒤에서 할 내용이고요. 2번. X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했어요. 그러면 을에게 팔렸는 토지를 병이 뭐예요? 또 샀죠. 뭐예요? 이중매매인데 이때 병은 적극 가담한 병이 아니라 뭐예요? 알고 있는 병이잖아요. 따라서 이 이중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니까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맞는 증명이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나중에 할 겁니다. 오늘 못하고 5번 볼게요. 5번. 만일 정소의 X토지를 상속받은 갑이 상속세를 면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거 세금 회피가 떠올라야죠. 그죠? 상속세를 면하려고. 아, 이게 뭐예요? 세금 회피구나. 정명의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반사회 질서 법률에서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세금 회피와 같은 인간 본성 행위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 않습니다. 2번도 똑같아요. 2번 보시면 반사회 질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은 기억, 도박 반사회적이죠. 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이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뭐예요? 반사회적이죠. 일단 기억, 니은 반사회적이고요. 디귿번 해외 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요 경비를 배상하기로 약정했다.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는 뭐 반사적일 리가 없는 거죠. 1번.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차한 경우인데, 임치입니다. 요거죠. 비자금을 은닉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죠. 미음번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는 조건을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 약정했다면 당연히 뭐예요? 반사회적이죠. 나쁜 짓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반사회적인 것은 기억, 니은, 미음이죠. 디귿, 리을은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 디귿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리을, 세금 회피는 비자금을 은닉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 않죠. 그래서 작년도 시험 문제에서 결국은 1번, 2번 두 문제가 다 나왔는데 요걸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뭐예요? 맞출 수 있었던 문제고요.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에 바른 요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페이지 163페이지 오시면 6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옵니다.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도요, 시험 문제를 꼬박꼬박 잘 내는 편입니다. 백사조가 나오는데 이 백사조를 한번 좀 읽고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백사조 읽어볼게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백사조를 이제 분석해 보면 첫 번째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민법이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궁박, 심표, 경솔 또는 무경험이죠.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뭘 알 수 있냐면 객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객관적 요건 해가지고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게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고요.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라고 우리 민법 백사조가 규정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뭘 붙이면 되냐면 살을 붙이면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하나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 주관적 요건에 관한 뭘 요구하고 있냐면 이용 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궁박이라는 말은 급박한 공공이란 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어려운 사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긴 하면 다 뭐가 돼요? 궁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 여기에 또는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봐요. 따라서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이 백사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안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계약에도 적용이 되고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는데 법원에 하는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경매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증여적이죠.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마 올해는 내년에는 분명히 여기서 시험이 나올 거예요. 이게 또 박근혜 대통령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이 나올 텐데 아무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현저히 불균형 무효라는 말은 뭐냐면 폭리행위는 무효라는 얘기거든요. 주는 것 간에 받는 것에 차이가 있어서 폭리면 무효라는 얘기인데 증여는 어차피 꽁꼬라 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어떨 수밖에 없냐면 폭리일 수밖에 없어요. 증여는 항상 뭐 하는 거죠?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여가 현재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고요. 효과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행을 한 후가 문제인데 이행을 한 경우에는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냐면 반환받지 못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거거든요. 불법 없는 당사자는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냐면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좀 확실하게 정리하면 되고요.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을 돕기 위해서 판례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면 끝나는 거죠.
갑이라는 분이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짓고 살던 할머니이신데 이 할머니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댐건설로 수몰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 평생 동안 살던 고향에서 등지게 돼가지고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궁박한 상태인 거죠. 그죠? 어려운 거죠. 근데 어느 날 을이라는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할머니 그거 나라에서 보상받아봤자 몇천 밖에 못 팝니다. 나한테 파십시오. 제가 2억 쳐드릴게요 라고 2억에 매매 계약을 했지만 실제는 충분히 국가로부터 5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5억짜리 얼마에 팔았어요? 2억에 팔았으니까 무엇도 있는 거죠? 현저한 불균형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주관적으로 이 할머니는 궁박하고요. 객관적으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뭐가 있습니까? 현저한 불균형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가 되려면 뭐만 추가되면 돼요? 이용 의사만 추가되면 되거든요. 근데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줬는데 30%를 줬어요. 또 잔금을 치를 때까지 계약금을 주고 잔금을 치를 때까지 7일 만에 다 끝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그죠? 이 할머니가 정신 차릴까 그런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통상적으로 계약금 뭐 받아요? 10%는 맞는데 30% 받았다는 말은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까 봐 그런 거고요. 또 잔금을 빨리 치른 거는 뭐예요? 나중에 못 팔겠다라고 버틸까 봐 그런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뭐가 또 입증이 된 거죠? 이용 의사가 입증된 거죠. 따라서 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에서 뭐예요? 무효예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도 없고요. 을도 갑에게 2억 원을 지급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만 을이 갑에게 지급한 2억 원은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돌려받지 못하지만 그죠? 갑은 을로부터 요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가 있다. 그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할머니에게는 꽁돈 얼마가 생기게 됩니까? 2억 원이 생기죠. 2억이 생긴다는 것까지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뭘 볼 거냐면은 166페이지의 법률행위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